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하고 지금 현재 커진 변동성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2월 들어서 시장에 변동성이 좀 커진 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근데 1월에 너무 사실 좀 급하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니까 네네. 뭐 이렇게 보통 급하게 오르고 뭔가 빌미가 생긴 변동성 항상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도 그랬고 작년 11월도. 네. 11월은 사실 좀 긴축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그때 아마 8% 가까이 이제 고점 대비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 마이너스 5% 가까이 이제 고점 대비 빠지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게 그냥 하루에 1%씩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좋은 뉴스 나오면 하루에 다시 또 메꾸는, 오늘도 이제 그래서 4% 오르니까 뭐 오르는 건 분명히 좋은데 사실 이렇게 너무 급등락보다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1월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사실 줄어들 거를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언젠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에 놓여 있고 그 빌미를 제공한 게 최근에 뭐 미국의 AI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소음들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좀 너무 이상하게 저는 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월의 급등에 대한 결국엔 시장의 뭐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네. 거는 위아래로 엄청난 이제 단기 이 파동이 나오니까 이걸 거꾸로 대응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지수가 거의 7% 폭등했는데 다시 간다 하고 거기서 또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또 한 이틀 또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또 이제 또 다시 5천 무너지나 이렇게 네. 또 생각하고 금요일 날 파신 분들은 또 오늘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아직 강세장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실 때 반대로 해야죠. 이렇게 좀 무섭다 싶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좀 투자를 하시고 올라갈 땐 참아야죠.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려간다고 해서 이걸 무서워서 손절하기보다는 기본 지금 강세장 구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되 또 너무 이제 위로 급등할 때 뭐 내가 좀 현금화 하고 싶다. 그럼 반대로 이제 급등할 때 좀 팔아야 되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컨트롤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게 어렵다면 이런 변동성장은 그냥 가만히 저는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변동성이 언젠가는 진정되거든요. 네. 우리가 11월에 그 변동성 치고 12월 중순까지 횡보하다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렇게 대응이 어려우시면 이 변동성장 위아래로 흔들릴 때는 그냥 좀 지켜보시고 다음 타이밍에 좀 어떤 업종들이 괜찮을지 좀 그걸 찾는 게 매매보다 우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니까 어느 정도 주도 업종을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너무 클 때는 도리어 시장의 뭐 발빠른 대응보다는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아직 대세 상승이 시장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 증시 주변 자금들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시장이 큰 변동성이 있는 동안에 거의 10조 원? 최근 뭐 며칠간에 10조 원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몰렸단 말이죠. 그것만 수치를 보고 있으면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거든요. 외국인들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과거랑 좀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보면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샀다가 또 팔면 시장이 무너지고 네. 그런 게 되게 반복적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느낀 거는 외국인이 시장을 계속 이끌질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계속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가지고 과거처럼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시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이제는 그 지금 현재 국면에선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는 좀 일정 부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AI 소음도 나오고
또 케빈 호씨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긴축 이슈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기 너무 좋죠. 유동성 확보하기가 그런 관점에서 일부 차익 매물도 나왔고 사실 또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자산들 은에 베팅했던 투기적인 그 펀드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괜찮은 자산들을 좀 팔아가지고 현금 하려는 좀 그 약간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 관리를 미리 해놓는 거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지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피크아웃하고 업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어떤 뭐 보고서라든가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팔았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펀더멘털은 연일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좀 불협화음 또 거기에 비트코인의 폭락 이런 것까지 겹쳐서 일시적인 좀 수급 교란 때문에 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한 거는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 얘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이 진짜 많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외국인의 그러니까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우리 시장이 아쉬운 점이 그거였는데 이제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외국인 따라하기라 그래서 네. 외국인들 많이 사는 종목 사면 수익률 좋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팔아도 오르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이제 바뀐 건 지금 개인 자금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이 사면 조심해야 된다. 네네. 이 고정관념이 좀 있죠. 예전에 실제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올해 딱 보면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개인 자금이 지금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고액 탁금이 이제 110조 가까이 지금 증가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도 좀 데이터 보면 놀란 게 그 안 움직이던 그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시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는 그 예금이 원래 한 670조 정도 됐대요. 작년 말에. 네. 1월 이번 한 달 만에 22조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650조인데 제가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3년도에 590조까지 그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럼 요구불예금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냐? 그때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높은 금리 찾아서 정기예금으로 옮겨간 시기예요. 요구불 예금은 정기예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옮기면 되는데 그땐 정기예금으로 옮겨갔던 자금이 한 50조, 60조 되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주식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650조인데 여기서 50에서 60조가 주식시장에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땐 예금이지만 지금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 자금을 분석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의 힘은 굉장히 지금 과거랑 좀 달리 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수급도 앞으로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개인 수급일 가능성도 있고 네. 개인 자금이 더 들어올 여력도 있는 것 같다. 과거 네. 데이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자금의 이동을 보통 큰 배에 이렇게 기수가 돌아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꽤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때도 네. 영머니, 그러니까 23년도에 영머니 무브, 주식에서 빠지고 요구불 예금 빠져서 다 정기예금 막 네. 고금리 상품 다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게 이제 끝난 건데 지금 이제 막 좀 불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초기 국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요즘 더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네. 해외 쪽으로 가서 돈 많이 버시고 네. 국내 시장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구조적으로 변하는 모습 보니까 또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듯해서 개인을 무시하지 말자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네. 말에 저도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식 예전부터 투자하시던 분들은 지금 수익률도 좀 나셨을 테고 어느 정도 시장을 아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도 하고 그러실 텐데 아까처럼 요구불 예금에 예금 갖고 있다가 이제 나 주식 좀 투자해 보겠어라고 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가 레벨을 보면 참 부담되죠. 네. 이게 뭐 1년도 안 됐죠. 벌써 코스피가 2배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익은 그거보다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PER이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금요일 기준 8.8배밖에 안 돼요. 코스피가. 기업들 이익이 그만큼 더 증가했다는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물론 네. 이제 1년 선행 수치니까 이제 그게 뭐 무조건 확정 이익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1년 선행 이익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PER 8.8배면 위기 때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사실은 과거로 보면. 그만큼 좀 싼 밸류인데 이 이익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의 좀 관점이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 그냥 매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서 오히려
그 좀 과소평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이 맞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PER 8.8배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크게 실패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만 보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네. 이 레벨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는지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철저하게 메모리 반도체 이익 사이클로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익보다 못 올라갔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5천 깨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아래쪽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현금이 있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안 하시다가 나 진짜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개별 기업을 좀 하지 마시고 네네. ETF 있잖아요. ETF 뭐 코스피나 코스닥 추종하는 ETF 뭐 S&P 50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적립식으로 한 번씩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네. 한 번씩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서 조금씩 이제 경험을 쌓고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기업들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저는 좀 순서가 좀 맞지 않나. 근데 아예 그냥 너무 높으니까 나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지수도 비싼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먼저 ETF부터 접근하시는 걸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장 들어오시면 이게 왜 안 비싸? 작년에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뭐 17만 원 막 네.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17만 원 잠깐 찍던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를 제가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거 그 작년 8월 말부터 삼성전자가 한 130% 올랐어요. 네. 이익 증가율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익 증가 230% 나와요. 그럼 뭐죠? 주가가 그걸 이해하면 네. 이제 이 주가를 보면서도 투자에도 조금 안심이 드는데 네.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주가 가격만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봤던 거고 염승환 이사께서도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보지만 전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추정치가 좋아지기 네. 때문에 아까 PER 기준으로 8.8배 시장이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위기 수준의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얘기할 때나 비슷하다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방에 대한 에너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가 4.3%가량 올라서 5,311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ETF를 좀 활용해라고 하셨는데 지수 전반에 대한 ETF가 낫습니까? 아니면 섹터 그래도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차라리 그러면 반도체 섹터를 담는 ETF 이런 게 낫겠습니까? 근데 일단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수가 괜찮아요. 지수 왜냐하면 사실 코스피 200을 사면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시총의 40%가 반도체거든요. 네네. 지금 코스피 200으로 보면 뭐 삼성하이닉스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출발을 하시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뭐 섹터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섹터들은 정말 또 많이 오른 것도 많으니까 처음에 또 이게 들어가시고 변동성이 노출되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형 ETF부터 저는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 반도체가 크게 흔들릴 때는 또 다른 데가 좀 받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커버해 주니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논란은 금요일날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참 결론은 알 수 없죠. 과연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도 되나? 네. 그리고 진짜 돈 버는 거 맞나? 구글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구글은 좀 돈을 많이 벌고 현금흐름이 좋으니까. 근데 아마존도 현금흐름이 빠듯하고 이런 뭐 메타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향후에 이대로 가면 현금흐름이 고갈될 텐데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주주환원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돈을 벌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올라갔던 거는 젠슨왕 CEO가 CNBC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옛날에 아마존이 2008년에 그 제프 베이조스가 클라우드 사업에 다들 남들 욕할 때 그냥 자신 있게 투자해버렸거든요. 그 적자 사업에 네. AWS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했던 지금 결과를 봐라. 엄청난 돈 버는 이익 창출 기계가 된 거 아니냐. 그걸 떠올린다면 지금 AI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것 같다. 뭐 본인도 놀랐다 그랬어요. 이렇게 투자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 뿔게 아니라 최소 내년은 돼야 그게 승부가 좀 나거든요. 누가 승자가 될지 뭐 구글이 이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내년 내후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되는데 그 전에는 증명하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좀 증명한 회사가 사실 메타잖아요. AI를 통해서 광고 효율 올려가지고 매출 올리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보여줄 수 없어요.
오라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요구 사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검증할 방법은 또 마땅히 없는 거고 또 밸류도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뭐 네. 젠슨하게 말도 일리는 있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또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핵심은 뭐냐. 반도체는 어쨌든 누가 맞든 간에 지금 최소 1, 2년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클에서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저도 계속 좀 생각한 건 이번 사이클의 승자는 저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다 물리적인 환경이죠. AI는 어떻게 보면 2D 환경이거든요. 2차원 세계인데 네. 이 데이터 센터 3차원 세계예요. 근데 AI는 3차원 세계가 있어야만 가동이 됩니다. 왜 데이터 센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자재를 다 누가 공급하죠? 중국 아니면 사실 한국인데 중국은 못하니까 네. 대부분 한국이 공급할 수밖에 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캐터필러가 그 굴뚝주잖아요. 연일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급락하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저는 국내 증시에도 굉장한 투자에 좀 어떤 함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이 캐터필라는 공사 현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면 네. CAT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굴뚝주로 얘기가 네, 되는데 맞습니다. 요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막 공사 현장들 워낙 많으니까요.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개별주들. 이른바 M7이라는 종목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 이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른 움직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M7도 이제 과거엔 같이 갔는데 일단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글이 최근 1년간 7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한 0. 몇 % 빠졌어요. 1년 동안. 최근엔 급격히 빠졌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엔 AI에 대한 미래를 딱 봤을 때 구글은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도 자기가 다 하죠. 거기다 구글 제미나이 갖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AI 제국을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돈을 엄청 벌어요. 이 현금 흐름 기반에서 계속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딱히 지금 뭔가 구글과 딱 대비를 해보면 그런 게 떠오르지 않고 어쨌든 오픈 AI에 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고객도 대부분이 지금 오픈 AI고 구글은 되게 좀 다변화돼 있죠. 근데 그런 걸 본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뭔가 AI 쪽에서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M7이라고 해서 이제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증명 못하니까 좀 뒤처지는 거고 그다음 엔비디아도 좀 경쟁이 치열하죠. 갑자기 저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시장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TPU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만든다 그러죠. 이게 이제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주가가 부진하고. 그래서 구글이 거의 독주하는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뭔가 이제 의심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은 PER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투자들한테 이게 돈을 아무리 막 벌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할 만한 뭔가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7은 일단은 저는 좀 구글 쪽에 좀 아직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구글에 좀 초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내수주 같은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의견에는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그 한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이제 너무 달렸잖아요. 이제 네. 그때 사실 내수주는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2월 중순에 우린 설날이지만 중국은 춘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누가 봐도 한일령을 때렸기 때문에 한국에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반도체가 좀 쉴 때 이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지난주에 그런 현상이 벌써 나와버렸죠.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저는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뭐 카지노도 괜찮고요. 뭐 화장품도 괜찮은데 오늘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또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다 이런 걸 떠나서 내 포트가 너무 이제 AI나 주도주에 집중돼 있다면 한 20% 정도라도 내수주에 좀 분산하는 건 포트 차원에서 괜찮다. 왜냐하면 이들은 좀 상극 관계라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수주 일부 편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섹터 주목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좀 약간 부진한 게 어쨌든 이제 코스닥 3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때문에 좀 바이오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소갈이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그렇죠. 예,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네네. 어쨌든 좀 상처가 생긴 건 맞죠. 뭐 좋은 이슈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 두 기업의 문제가 뭐 바이오 전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기업도 여전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저는 해결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최근에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받을 때 바이오도 한번 이제 저는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엔토도 좀 괜찮아 보여요. 요새 이제 BTS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하이브든 또 사실 다른 하이브 빼고는 다른 엔토사는 좀 이게 처져 있는데 한알령 기대감이 좀 꺾여서 그렇지만 올해 이제 빅뱅도 돌아오고요. 엑소도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IP들이 이제 돌아온다면 적어도 저는 플러스 효과는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BTS도 후광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받을 때 그런 코스닥의 두 개 섹터는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SM이 7% 이상 상승을 하는군요. 하이브는 워낙 이슈가 네, 많았으니까 워낙 이슈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대외적인 변수로 보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관세 25% 다시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이슈는 시장에서 별로 언급이 지금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무시보다는 사실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악재인데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사실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세를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자살골 넣는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물가를 떨어뜨려서 사실은 관세를 더 인하할 여지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 안 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서 그냥 관세 올리겠다. 이건 뭐 트럼프한테도 전혀 득될 게 없고, 사실 우리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비준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월에 임시국회 열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마 트럼프는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한국에 먼저 때려버린 거죠. 근데 결국 2월에 국회에서 비준이 잘 된다면 뭐 우리가 스케줄에 맞게 우리는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환율이 높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높은 환율에서는 200억 달러 한 번에 다 못한다. 근데 이거는 미국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분은 미국도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먼저 때린 건 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는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주식시장도 지금 그런 걸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 부분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관세를 만약에 한국에 때린다면 한국만 때릴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네. 유럽도 지금 비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좀 관세 영향은 일단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국회 비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준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 통과. 예. 네. 그것만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아서 설 연휴 전에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긴 이 휴장이 있으면 그 전에 좀 차익 좀 챙기고 가자 이런 심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저희가 고려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근데 뭐 파실 거면 이미 오를 때 저는 팔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파실 거면. 네. 근데 이미 지금 변동성 한번 확 나와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현금을 늘려서 가는 거는 저는 실익은 없는 것 같고, 단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좀 마지막 고비인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난 12월에도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제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높게 나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되게 예상치에만 좀 부합하는 모습만 좀 나와준다. 금리 인상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 최소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그런 정도에 부합하는 결과만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설 연휴 이후에는 또 한 번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대기 자금이 워낙 이렇게 풍부하면요, 보통 이렇게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주식을 하려고 맘먹었던 분들이 좀 매수 쪽으로 좀 가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불안할 때는 반대로 연휴 끝나면 이거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강한데 지금은 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심리, 3일간 거래를 또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팔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고 가자. 아, 나 주식하고 싶은데 3일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장면 그럼 이제 또 와서 뭐 폭풍 매수를 할 세뱃돈도 수도 좀 있다.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참 그런 시장을 사실 통계적으로는 많이 못 봤는데 네. 지금 역대급으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설 연휴 전에도 이미 뭐 팔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안고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LS증권의 염송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